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자라고 합니다. 올해 66이고요. 서울 지하상가에서 30해 넘게 분식집을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며느리 다연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처음 이 애를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 지환이가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싶었어요. 다연이는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한다고 했고 말도 참 잘했거든요. 시장에 오면 손님들한테 어머님 떡볶이는 감성 그 자체예요라며 포장도 예쁘게 해가고 그랬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연이 말끝에는 늘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거든요. 어머님의 옛날 감성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꾸 듣다 보니 저의 음식을, 제 가게를, 아니 저라는 사람 자체를 낡고 오래된 뭔가로 만드는 말이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30해 동안 떡볶이 국물 끓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도 국물처럼 천천히 우러나야 진짜 맛을 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며느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연이가 저와 아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블룸은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은행 이자로는 안 돼요. 리딩방 아세요? 전문가들이 투자 정보 주는 거요. 저희 쇼핑몰 거래처 대표님이 투자만 잘하면 한 달에 수익률이 5배까지 나온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분식집 하면서 손님들 사정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이 쪼개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다연히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절박하면서도 저를 설득해야만 한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찬물을 한 컵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 걸까? 그리고 그때 제 안에 뭔가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생일이던 날 일입니다. 그날따라 제가 아들 좋아하는 떡볶이를 특별히 더 맵게 해줬어요. 지환이가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거 잘 먹었거든요. 어릴 적엔 국물까지 다 마시면서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들 생일인데 제가 정성껏 준비를 했죠. 떡도 직접 썰고 고추장 양념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다연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환 씨는 이제 스테이크랑 와인 같은 게 어울리지 않아요? 제 떡볶이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볶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들한테 형편없는 걸 차려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애가 나를, 우리 가족을 완전히 내려다보고 있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뭐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내 생일상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속으로 소리쳤지만 지환이는 그냥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참았어요.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싶었거든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다음 날이었어요. 다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슬그머니 제 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블루문 리서치요. 어머님 명의면 VIP 계정으로 넣을 수 있대요.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훨씬 높아요. 저희는 이미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머님도 하시면 우리 가족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한마디에 속이 울컥 끓어올랐습니다. 아,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제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어제 그 말도, 그동안의 모든 태도도, 저를 무시하던 그 시선도 다 이걸 위한 포석이었던 거구나. 그만해라, 다연아.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으로 가족 흔드는 거, 그건 죄야. 나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다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는데 그땐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돌아섰죠.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했고 다연이는 집에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저는 밤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아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지, 다연이는 왜 그렇게까지 절박한 건지,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였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잠을 못 이루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미워하기 전에 진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은 시장 친구 도철이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인데 새벽부터 운동하는 사람이라 일찍 받더라고요. 말자,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제가 블루문 리서치 얘기를 꺼내자 도철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누나,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헬스장 회원 중에 그거 하다가 집 날린 사람 있어요. 코인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돈만 받아먹고 잠수 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은 절친 난이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중고 가전점을 하는 언니는 별의별 사람을 다 봐서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요. 말자야, 요즘 그런 사기 엄청 많아. 경찰서 근처에 피해자 카페도 있다더라. 내가 알아봐 줄게. 1시간 뒤 난이 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블루문 리서치 피해자 모임 링크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백 명이 올린 글들이 쭉 있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더니 텅 빈 공유 오피스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서버라 추적이 안 된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카 원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우는 이제 막 변호사가 된 29살 청년인데 법을 공부한 애니까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모, 그거 명백한 유사수 신행이에요.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피해액이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돼요. 근데 이모, 혹시 다연 누나가 추천한 거예요? 원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 이거 심각해요. 누나가 이미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연이의 그 절박한 눈빛이, 창백한 얼굴이, 떨리던 뒷모습이 이해됐어요. 이 애는 이미 돈을 잃었구나. 그것도 아마 많이. 그래서 저한테까지 손을 벌린 거구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원우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블루문 리서치 사무실은 정말 공유 오피스 한 칸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죠. 관리인한테 물어보니 한 석 달 전에 나가셨는데요. 젊은 남자 한 명이 가끔 왔다 갔다 했어요. 정장 입고 괜찮아 보이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다연이가 보였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담배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는 애였는데요. 멀리서 봤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애가 울고 있다는 걸.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돈을 잃었다는 게 무섭고,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무섭고, 남편한테 실망받을까봐 무섭고, 그래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던 거겠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연이는 아직 안 들어왔고, 아들은 야간 근무였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다연이도 피해자로 조사받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잃은 돈은 돌아올까요?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서랍 속에 있던 녹음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혹시라도 가게 손님들과 시비 붙을 때를 대비해서 산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연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아, 앉아봐. 다연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나 생각해봤어. 그 투자 해볼게. 다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나볼 거야. 내 돈 맡기는데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믿어? 다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약속 잡을게요. 그 순간 다연이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이 판을 내가 뒤집어야겠어. 사흘 뒤 강남 공유오피스 VIP룸. 저는 일부러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다연이는 제 옆에서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죠.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건,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번들거리는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 참 부드러워 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런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윤 여사님,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며느님께서 여사님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좋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30년을 넘게 가게 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시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말은 예쁘게 하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진 않았어요. 자꾸 제 손, 가방, 옷차림을 훑어보더라고요. 돈 계산하는 눈이었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시죠. 이게 저희 블루문 리서치의 최근 3개월 수익률입니다. 평균 월 28%예요. 다른 데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죠. 여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원우가 알려준 대로 전부 조작된 거였죠. 저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표님.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거 맞나요? 여사님, 저희는 5년째 운영 중이고요. 금융감독원에도 정식 등록된 회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원우가 확인해 봤는데 등록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 VIP 계정은 최소 금액이 있다면서요? 네, 5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부담되시면 1천만 원부터도. 아니에요. 5천만 원 할게요. 순간 장로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연이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장로건은 바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여사님,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를 더듬었죠. 안에서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요, 대표님. 네,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돈으로 정확히 뭘 투자하시는 거예요? 코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코인인가요? 장로건이 잠깐 굳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건 저희 노하우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은 물론이고, 그럼 그 코인들은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혹시 제 명의 지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장로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여사님, 그런 건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하시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바로 그때 저는 펜을 들다가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러갔고 제가 허리를 숙여 줍는 척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이미 돈 넣었잖아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요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수익이 난다면서요? 장로건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연이는 새하얗게 질렸고요. 그것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대표님,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원우가 정리해준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대표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다들 돈을 못 찾고 있을까요? 장로건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방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 다 녹음됐어요. 금융감독원 등록 운운하신 것, 개인 지갑 관리 거부하신 것, 전부요. 장로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도철이가 뛰어들어왔고 뒤따라 원우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장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죠. 장로건 씨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장로건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무슨, 아니, 이건 합법적인 투자라고. 장로건이 소리쳤어요. 합법적인 투자는 금융감독원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원우가 차갑게 말했죠. 장로건은 제게 독한 눈빛을 쏘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 안희장 씨, 당신은 며느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랐죠? 그 애들은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은 그냥 돈만 받잖아요. 장로건이 끌려나가는 걸 보면서 다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강남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난 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들 지환이와 다연이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운 건지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죠.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다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엄마한테도 다연이한테도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고 아들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34살 먹은 아들이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환아, 제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나쁜 놈이 아니야.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가족 지키는 게 무섭고 어른 노릇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도망친 거잖아. 엄마, 됐다. 이제 일어나. 다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다연아. 제가 불렀지만 다연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쇼핑몰 하면서 빚을 졌어요. 재고가 안 팔려서 그때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며 다연이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잃었어? 6천만 원이요. 처음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넣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젊은 부부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저도 그 나이 때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떡볶이를 튀겨댔는지 압니다. 일어나. 제가 다연이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다연이가 무너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연아, 너 내일부터 가게 나와. 네.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는 거부터 배워. 장사가 뭔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똑똑히 배워야 돼. 그게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다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환이 너도 야간 끝나고 오전에 2시간이라도 가게 나와서 설거지해. 가족이 뭔지 다시 배워. 엄마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울 것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빚은 나한테 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한테 진 거니까. 너희 삶으로 갚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왔어요.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잘했어, 말자야. 다음 날 새벽 5시 다연이가 정말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죠. 처음엔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더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떡 썰고 튀김 옷 입히고 냄비 닦고. 다연아, 기름 온도 좀 봐봐. 너무 뜨거우면 튀김이 타. 네, 어머니. 고춧가루는 이렇게 체에 쳐야 국물이 깔끔해. 네, 어머님. 점심때쯤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일 배우나 봐요? 이쁘네.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다연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죠. 이 애도 변할 수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연이는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어요. 새벽 장보기도 익숙해졌고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드시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손맛도 좋은데 요즘 이 집 떡볶이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다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튀김뿐인데요. 튀김도 음식이지.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이 달라져. 그 말을 듣는 다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아버지가 가신 후 다연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처음 알았어요.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묵묵히 하는 거. 어머니는 30년을 이렇게 사신 거죠? 그럼 그게 인생이야.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다연히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연이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쇼핑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요. 어머니처럼 정직하게. 그래, 그렇게 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응? 진짜 가족은 복수가 생각날 때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가 드디어 알았구나. 다연아, 인생은 국물 같아. 팔팔 끓을 때는 뜨겁고 정신없지. 근데 식고 나면 진짜 맛이 남아. 깊은 맛 말이야. 너도 이제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니.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거라는 거요. 제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제가 이겨야 할 건 사기꾼이 아니라 제 안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떡볶이를 끓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우리 가게 국물은 여전히 뜨겁고 손님들은 여전히 웃으며 먹어주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